인공지능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고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습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정아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실습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인공지능, 특히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유형의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좀 이해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념적인 것들, 인공지능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기 전에 인문학 연구에서 데이터 처리가 왜 어려운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학 연구에서 데이터 처리의 어려움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크게 제가 4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규모의 한계입니다. 데이터 자체가 수량이 적고 이제 특정한 샘플에 의존해야 되는 경우가 연구할 때는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판독의 어려움입니다. 자료가 파편적이고 그나마도 수기로 된 머신 리더블한 전산화가 되지 않은 그런 자료가 많아서 판독 및 정리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세 번째로 비정형 데이터다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정형 데이터와의 차이점은 정형 데이터는 단순히 뭐 정리된 데이터라는 의미가 아니라 흔히 아시는 이제 엑셀 표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엑셀 표에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그냥 텍스트가 쭉 입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또 정형 데이터가 아니고요. 그 엑셀 표를 가지고 통계를 낼 수 있고 평균을 낼 수 있고 중간값을 찾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형 데이터고요. 근데 우리 인문학에서 다루는 데이터, 특히 텍스트 데이터는 99% 제가 느끼기에는 99%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여기에 어떤 통계를 내거나 이러려고 하면 한 번 더 이제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라서 그런 정형 데이터로의 변환이 어렵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방대합니다.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그냥 그 데이터 내에서 평균 내고 뭐 하고 이런 게 이제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는 몇 년도에 작성된 데이터다, 어떤 판본이다, 이런 식의 그 데이터 외부에 있는 맥락들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대한 맥락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문 데이터의 특성이 기존의 전통적인 데이터 처리 방법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사회과학이나 이공계 쪽에서 쓰는 데이터 처리 방법, 통계 방법론 이런 것들은 일단 숫자 처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를 좀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비정형적 데이터, 맥락이 많은 데이터를 다루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런 정량적인 접근 방법, 인문학에서 그런 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기존의 이야기고,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급이 되었잖아요. 보편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인공지능을 인문학 연구에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인공지능이 가져다 줄 기회, 그리고 하나는 인공지능이 가져다 줄 위험. 첫 번째 기회는 폭넓은 패턴을 발견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연구 가설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신속하게 탐색, 물론 인공지능을 통해서 전체 그 시간이 다 줄어들진 않아요. 하지만 좀 설계 단계에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빠르게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때 이제 신속한 탐색을 인공지능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구의 규모, 내가 이제 사람이 뭔가를 처리를 할 때는 10의 데이터만 처리할 수 있었는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100, 1000 이렇게 큰 데이터도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제 기회들이 있고,
반면에 위험에는 편향성, AI 자체가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가 AI라고 부르는 것은 학습을 기반으로 한 AI이기 때문에 그 학습의 와중에 이제 편향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어떤 학습된 데이터 안에 선입견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안 좋은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플러스 학습을 했다는 것은 좀 더 보편적인 쪽을 쫓아간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연구를 할 때는 우리가 항상 새로운 것을, 기존에 있던 것과는 좀 다른 시각, 다른 관점, 다른 결과물, 이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꾸 보편적인 쪽으로만 생각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인공지능의 특성 자체와 이제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편향성의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환각 현상은 뒤에서 따로 다루겠지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환각 현상의 위험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딥러닝 같은 학습 기반의 인공지능들은 이게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얘가 왜 나오는지를 어떤 룰 베이스,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사람이 한 연구와는 다르게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투명하게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연구의 특성상 어떤 투명성 확보가 좀 중요한 그러한 연구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블랙박스 특성 때문에 이런 연구에 활용하기가 부적절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활용하기 전에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인공지능 뭐 ChatGPT 몇 번 써보니까 굉장히 잘하더라 이게 아니라 얘의 특징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 특히 뭐 인공지능도 종류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이미지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음악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인공지능이 아니라 챗GPT 같은 좀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들은 우리가 언어 모델이라는 용어를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 언어 모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어 모델 중에서 최근 나오는 것은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하셔야지 얘를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언어 모델이라는 것은 이 옆에 보시면은 코끼리는 코가 하나의 빈칸이 있죠. 사람은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아주 자연스럽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길다, 크다, 부드럽다, 재밌다, 기타 등등등 중에서 가장 이제 적절한 것은 길다겠죠. 코끼리는 코가 길다를 적절하게 이제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기계, 컴퓨터한테 하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요거를 단순히 언어를 뭐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여기에 적절한 것을 이제 고릅니다. 근데 그 방법론이 규칙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통계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기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자기의 어떤 방법론을 써서 무언가를 이제 결정하는 코끼리는 코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길다일 것이다 라고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언어 모델입니다. 즉 언어 모델은 언어를 쓰는 모델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이라는 점이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근데 그 예측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 예전에는 규칙, 굉장히 초기 인공지능은 규칙을 사용을 했고 사전과 규칙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방법론이 나오는데 현재 이제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딥러닝 기반 언어 모델 역시 통계적 모델의 일종이다. 넓은 범위에서 보면은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라지 랭귀지 모델, 라지가 붙죠. 그냥 언어 모델이 아니라 대형 언어 모델인 것인데요.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챗GPT 같은 이제 AI는 우리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데 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대용량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그 모델 자체도 굉장히 큰 파라미터, 어떤 그 안에 학습된 무언가가 굉장히 많은 그런 모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엄밀한 학술 용어는 아니고 뭐 몇 개 이상, 파라미터 몇 개 이상부터 라지 랭귀지 모델이다 뭐 이런 기준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이제
기존에 그때까지 나왔던 모델보다는 좀 크다라는 의미인데,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은 2017년도에 구글에서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라는 것을 제안을 해요. 저자들이. 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활용을 하니까 기존에도 이제 딥러닝 기반의 언어 모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모델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더 많은 파라미터를 가진 그러한 모델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 아키텍처를 가지고 많은 이전보다도 막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모델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LLM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우리가 지금 뭔가 대중적으로 활용하는 언어 기반의 챗봇이라든지 기타 등등등은 다 LL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LLM에 대해서 중요하게 또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환각현상입니다. 이 환각현상이라는 것은 AI 언어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사실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거짓인 정보를 그럴듯하게 생성해내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일상 용어로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을 환각현상이라고 하고요. 이 환각현상의 원인은 뭐 데이터의 한계, 잘못된 패턴 학습 이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언어 모델이 이제 학습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언어 모델은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어떤 언어 시퀀스, 기호의 시퀀스들이 나열이 됐을 때 그 다음으로 올 단어, 토큰의 가장 확률이 높은 애를 예측하는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우리가 코끼리가 코가 길다라고 사람이 말할 때는 코끼리가 코가 다음에 길다가 오는 게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물론 있지만, 보통 어떡하죠? 코끼리를 생각을 하고 코끼리의 코는 어떻지? 아, 코끼리는 다른 생물들에 비해서 코가 좀 길다. 이런 어떤 본인의 지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문장을 이제 완성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 그냥 학습된 데이터에 코끼리는 코가 뒤에는 길다가 몇 번 나오는지, 그래서 얼마나 큰 비중과 가중치를 가지고 얘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얘가 가장 높다. 이것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당연히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를 구분을 해서 아니면 혹은 이제 내가 이 계산한 확률이 이게 참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확률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에 의해서 확률 계산이라는 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정보지만 우연에 의해서 혹은 개 중에 그나마 높은 확률이어서 이게 첫 번째 확률 높은 것으로 나온 건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모델이 가진 기본적인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각현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현재의 이제 방법론을 활용한 한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언어 모델 뒤에 뭐 다른 뭔가 기술적 처리를 해서 최대한 막을 수는 있겠지만요. 근데 이 환각 현상이 어떤 우리가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짜 문헌이나 잘못된 내용을 막 생성해내는 건 당연히 문제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팩트 체크를 하면은 어떤 되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문제는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맥락을 왜곡한다거나 편견을 강화한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어떤 단순히 인문학 연구에 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는 다양하겠지만 데이터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데이터 처리에 뭔가 이 강화된 편견에 의한 왜곡된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은 좀 연구 전반적인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고려를 해서 이런 환각 현상이 크게 이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연구에 활용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어떤 기회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각현상이라는 뭔가 문제점도 있지만 그러니까 AI를 실제로 연구에 이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좀 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일단 디지털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많은 이제 개념들 중에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이 이제 멀리 읽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프랑코 모레티라는 학자가 주장을 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전에 어떤 텍스트를 연구를 하는 그런 방식은 하나의 텍스트를 아주 꼼꼼하게 읽으면서 거기에 있는 세밀한 어떤 지점들을 분석을 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여기 이것과 다르게 좀 거리를 두고 텍스트에 거리를 두고 여러 텍스트를 이제 많이 모아놓고 이제 마치 숲 전체를 조망하듯이 그래서 멀리 읽기 이렇게 연구를 하는 방식인데요. 19세기 소설 작품 뭐 땡땡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 그 땡땡땡에 나오는 어떤 사랑의 개념, 연구 이런 거 많죠. 소설 땡땡땡에 등장하는 사랑 개념 연구 뭐 이런 연구도 되게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19세기 전반적인 소설의 사랑의 개념을 연구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때 이제 어떤 기존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는 방법론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랑이라는 단어의 빈도만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멀리서 전체를 조망하듯이 개별적인 내용을 하나씩 보는 게 아니라 조망하듯이 연구를 하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멀리 읽기적인 방법론이 AI를 활용했을 때 더 쉬워질 수 있다. 쉬워질 수 있는데요. 이 AI는 특히 패턴을 찾고 데이터를 분류하는 데에 굉장히 능합니다. 그래서 멀리 읽기에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LLM은 텍스트 분석 및 해석에 있어서 이전의 AI보다 훨씬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활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LLM 외에도 이제 고문서나 희귀 언어 자료의 해석 및 디지털화에도 AI를 활용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확보가 되면서 멀리 읽기에 이제 요건들이 충족이 될 수가 있겠죠. 예전에는 멀리 읽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은 데이터 자체가 멀리 읽으면은 안 될 정도로 이제 적은 분야들이 우리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반적인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데도 AI를 활용할 수 있겠고 분석적 연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동영상 막 이런 것들을 쉽게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를 확장시킬 수도 있고 뭐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활용 방법이 있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점은 당연한 얘기지만 AI가 뭐 단독적으로 연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AI가 뭔가 협력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강점은 서로 상호 보완을 해야 됩니다. 뭐가 AI의 강점일까요? 정량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인간이 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이제 통찰력 있는 부분, 창의성을 이제 필요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문제 설정이나 가치 판단 이런 부분은 인간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AI의 약점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할루시네이션 그 환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환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이제 기획 단계에서도 잘 고민을 해야 되고 항상 그 결과물을 검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검증의 이제 역할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어떤 연구에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 그리고 가치 뭐 이런 것들은 인간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자면요. AI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약간 인터페이스적인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흔히 챗GPT를 써보고 이럴 때 이제 쓰는 것은 대화형 UI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챗봇,
대화를 하면서 AI한테 뭔가 일을 시키고 결과물을 받고 이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요.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죠. 정말 뭐 남녀노소 상관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지만 이게 대화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어떤 작업을 진행을 한다거나 반복 작업을 뭐 한다거나 이런 거에 좀 쉽지 않습니다. 반복 작업을 하려면은 대화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도 반복 작업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인간이 반복 작업하기 싫어서 AI 쓰는 건데 오히려 이제 인간이 반복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수업에서는 API라는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코딩과 결합을 해서 이런 반복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인공지능의 어떤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고 겸사겸사 코딩 연습도 하고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API라는 것은 IT 용어인데요. 서버에 어떤 요청하고 결과물 받고 이런 통신이라고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하는 건데요. 인공지능에서도 당연히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인공지능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그래서 챗GPT의 오픈 AI 뭐 이런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그러니까 채팅하는 그 창 말고 이 회사 사이트로 넘어가 보시면은 API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내용이 막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기업 단위라든지 조금 더 고급의 활용자가 쓸 때는 API로 많이 쓰기 때문에 대화형 UI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챗GPT로부터 촉발된 뭐라고 그럴까요? 맛보기 모델 같은 그런 버전이고요. 실제로는 이제 본체는 사실 API를 통해서 이제 모델을 이제 불러오고 일을 시키는 것이 또 이제 본령이다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양한 작업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API를 우리 수업에서 이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세팅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구글 계정을 없으신 분들은 만드시고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이제 가지고 로그인을 일단 하신 다음에 이 구글 콜앱이라는 것에 가보시면 됩니다. 이 구글 콜앱이 무엇이냐? 우리가 코딩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은 사실 많이 편해지긴 했어요. 많이 편해지기는 했는데 세팅하는 것이 이제 쉽지 않은 아주 이제 첫 단계에서부터 조금 어려움을 이제 우리에게 겪게 하는 그러한 관문이었거든요. 뭐 그냥 에디터 같은 거 코딩을 위한 뭔가를 뭐 깔아야 되고 깔면 또 뭘 설정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이제 지금은 굉장히 이제 용이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런저런 이제 우리의 도전 과제입니다. 근데 이제 구글 콜앱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기반, 이제 웹 기반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제 많이 줄여줬죠. 그냥 웹페이지로 들어가서 로그인 해가지고 내가 코드 쓰고 돌리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팅으로 인한 오류들이 좀 적어요. 저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코딩 수업을 하면은 정말 이제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오류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기기에 따라 각자의 노트북의 뭔가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한 세팅 시간을 확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코딩, 특히 이제 파이썬 같은 것을 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구글 아이디가 있으면은, 지메일 아이디가 있으면은 뭐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유료 결제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무료로 쓸 수 있고, 저희 수업에서는 무료로 쓰는 걸로 이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구글 계정이 없으셨다면 새로 만드셔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이제 제미나이 API를 이제 새로 발급을 받으시면 돼요. 제미나이 API는 일단 이제 딴 데가 아니라 이 구글 AI 스튜디오라는 여기 요 사이트로 가셔가지고 이것도 역시 구글에서 제공하는 무료 이제 AI 서비스입니다. 우리 챗GPT는 오픈 AI 거고 구글에서는 이제 제미나이라는 모델이 있죠. 그거를 좀 약간 테스트베드처럼 뭔가 미리 써볼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플랫폼인데 무료로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API도 무료로, 보통 API는 유료예요. 내가 쓴 토큰 수, 토큰이 좀 단어나 글자 수라는 건 조금 다른 개념인데 뭐 글자 수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내가 이제 이 모델에 물어본 글자 수, 모델이 만들어낸 글자 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유로로 이제 청구를 하는데 그 제미나이 요 API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키를 발급을 받으면은 무료로 일정 부분은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발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활용을 할 건데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콜앱 들어오면은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새 노트 만들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새 노트 만들기 하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미리 만든 코드를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콜앱 화면이다 라는 것이고요. 구글 AI 스튜디오 들어오면은 가장 첫 화면은 아마 요런 화면일 겁니다. 이 화면은 언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막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구글에서 계속 바꾸기 때문에 이 UI 자체는 조금씩 바뀔 수 있는데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다? 잠깐 이렇게 가보면은 여기에요. Get AI API 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구글에 그냥 이제 구글 검색창에 구글 AI 스튜디오 이렇게 해도 나와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오시면 구글 AI 스튜디오 여기 들어오시면 되고, 아마 저는 이미 뭐 가입이 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바로 뜨는데 뭔가 처음 들어오는 분들은 뭐 가입해라 뭐 이런 서비스 뭐 그거 해라 등록해라 뭐 이런 내용이 있을 텐데 적당히 보고 yes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시면요 이 API 키를 받는 요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키가 여러 개 있는데 여기 이쪽 우측 상단에 보시면요 API 키 만들기 요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만드시면 됩니다. 아마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에 저처럼 뭐가 있지 않을 거예요. 있지 않을 건데 이제 API 키 만들기 있으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그냥 이제 클릭하시면은 뭐가 기본으로 아마 뜰 겁니다. 뜨면은 이제 여기에 기존 프로젝트에서 API 키 만들기 이렇게 이거를 누르시면은 이제 새 키가 이제 떠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복사하셔도 되고 이따가 복사해도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키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여러 개 계속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최초의 키가 나왔을 거예요. 요 키 만드는 것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요 API 모델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다시 왼쪽 요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왼쪽에 보시면은 도큐멘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문서라는 건데요. 이 구글 AI 스튜디오와 제미나이 API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여기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제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좀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AI는 좀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변경이 되게 쉽게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만약에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좀 뭐가 달라졌는데 뭐가 안 돌아가는데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요 문서에 보시면은 아마 뭔가가 기존과는 다르게 이제 수정이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가 쓰는 모델이 코드에도 이제 모델 같은 거 쓰게 되어 있거든요. 쓰는 모델이
네,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모델들이 이게 쭉 나와요. 이 중에 있는 이제 모델이거든요. 근데 계속 모델이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우리 뭐 챗GPT도 3.5에서 뭐 4 됐다가 지금 5 나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면은 좀 예전 모델들은 막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델 없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고, 사소하게 코드 작성하는 그런 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바꿨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뭔가가 안 된다 하면은 항상 이 도큐멘테이션에서 어떤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우리가 할 때 또 좀 봐야 될 게 가격 책정은 우리는 무료니까 그냥 무료로 이제 쓰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게 비율 제한입니다. 무료로 무제한으로 쓸 수 있냐? 구글이 굉장히 관대하게 이제 무료 정책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제한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꼭 생각을 염두에 두고 코딩을 할 때 적용을 해야 될 게 요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 여러 가지 비율 제한이 있는데 요거는 분당 몇 회나 이제 이 모델을 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채팅 같은 거 할 때는 1분에 뭐 예를 들어 30번씩 채팅을 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렵죠. 왜냐면은 그 챗봇이 생성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정도고요. 5번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1분이라는 그 시간 내에 그러면은 1분이 60초니까 12초마다 뭐 타자도 막 치고 막 이래가지고 답변도 받고 그럼 또 쉼 없이 타자 치고 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채팅으로 요 구글 AI 스튜디오 여기에서 이제 그냥 채팅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쓰는 거 말고 API에서 쓸 때는 네, 1분에 5번 호출하는 게 그렇게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좀 느리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이 넘으면 이제 서버에서 너 5번 넘었어 이러면서 그냥 튕겨버리거든요. 너 요청 안 들어줘 이렇게 거절을 해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 같은 거를 이제 코드에서 미리 이제 설정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고 이제 프로 모델, 플래시 모델 같은 경우의 차이점을 좀 보시고 프로 모델이 꼭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좀 데이터 처리 같은 경우는 플래시나 플래시라이트 같은 좀 이제 속도가 좀 빠르고 여러 번 이제 쓸 수 있고 이런 애들을 쓰시고 프로 같은 경우에는 좀 고급의 추론이 막 필요한 것들을 이제 쓰는 모델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약에 작업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쓰시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쓰면 이제 RPD는 1일 요청서 하루에도 이제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이제 하루에 100번, 그다음에 1000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많은 데이터를 아주 간단한 작업이지만 많은 데이터를 쓸 때는 이런 좀 가벼운 모델을 쓰시고 좀 중요하고 좀 생각을 좀 많이 모델이 했으면 좋겠고 이럴 때 요 모델을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 제한을 좀 잘 보시고 이제 다른 코드에 작성할 때 적용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1탄이 아니라 아까 이제 했던 그것 중에 이 키를 아까 복사를 했다 여기서 복사를 한 다음에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요. 여기서 뭐 새 노트 일단 여기는 지금 구글 콜앱이에요. 구글 콜앱에 오셔서 새 노트를 이제 작성을 열어 보시고요. 여기서 뭘 하려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거.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뭔가 열쇠 모양의 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이미 이제 입력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쓰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완전히 이제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새 보안 비밀 추가라고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이름에 구글 API 키 언더바 키 이렇게 해주세요. 이 이름은 사실 임의로 써도 되는데 이제 이후에 제가 제공한 그 코드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냥 코드의 오류를 안 내기 위해서 그냥 동일하게 써주시고요. 값은 우리 아까 복사한 키 값을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없으신 분들 이렇게 구글 언더바 API 언더바 키 다 대문자로 소문자 아닌 대문자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왜 하냐면요. 이 API 키는 사실 이제 외부에 막 공개를 하면은 안 된달까? 뭐 이건 어차피 무료 키라서 큰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유료 결제를 한 상태면은 키가 돌아다니면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이 유료 그 키를 통해서 막 유료 결제를 막 해버릴 수 있거든요. 계속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코드 같은데 직접적으로 넣으면 안 되는데 넣으면 안 되는 것을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넣어 놓으면은 이 코드의 값을 직접적으로 넣지 않고도 마치 이제 변수처럼 얘를 대신 구글 언더바 API 언더바 키 얘를 이제 대신 써주고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안을 위해서 시크릿 키를 활용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완료를 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할 세팅은 완료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내용 PPT에도 제가 써놨죠. 그래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고 이제 새 보안 비밀 추가를 클릭을 하고 요 이름은 구글 API 키. 제가 자꾸 잘못 말하는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구글 API 키 이렇게 하고 API 값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좀 AI를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I를 활용을 할 때 가장 요즘 많이 말하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프롬프트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프롬프트도 사실은 원래 용어랑은 조금 지금 다르게 원래 용어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쓰이고 있긴 한데 현재 이제 쓰이는 그 의미 자체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하는 명령 혹은 명령이라고 이제 요즘은 쓰이고 있죠. 근데 이 명령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얘가 죄송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 안 나올 수도 있고 해요. 사실 아무리 잘 써도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친절하게도 주요 AI 업체들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네. 다른 문서를 보셔도 되고, 일단, 다른 문서는 아마 영어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네, 얘는 영어로 되어 있고, 얘는 한국어로 되어 있네요. 구글을 봐도, 이 세 가지 중에 뭘 봐도 크게 사실 차이는 없어요. 회사마다 다르다, 이런 게, 이 모델 자체에 당연히 그런 점은 있지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정도의 차이라서 큰 내용은 다 회사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뭐가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예시 같은 것도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라고 나와 있고요. 이거는 오픈 AI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련된 내용들, 식으로 나와 있고, 이제 엔트로픽, 클로드라는 모델 만든 엔트로픽에서도 이제 하나의 이제 문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페이지 나눠가지고 또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쭉 보시면서 그 테크닉들을 한번 익히신 다음에 시작하면은 좋아요. 그래서 그냥 뭐 해줘가 아니라 예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개를 준다든지, 그 다음에 포맷을 딱 정해서 준다든지 하면은 훨씬 이제 답변의 퀄리티가 올라가고, 특히 포맷을 이제 미리 정하는 게 좋거든요. 우리가 또 하려고 하는 게 데이터 처리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처리를 하긴 했는데, 계속 포맷이 좀 서로 미묘하게 다르다 하면 그것도 한번 처리하는데 사람 손이 한 번 더 가기 때문에 포맷을 이제 잘 정리해서 이렇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테크닉들은 여기서 이제 충분히 보실 수 있고요. 그거 아니어도 그냥 뭐 검색창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잘하는 법 뭐 이렇게만 검색을 하셔도 그 내용들이 잘 설명한 뭐 블로그나 이런 웹문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롬프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보내드린 그런 콜앱 문서를 가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보일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문서를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보시면은 사본 저장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제 복사하기. 그렇게 해서 그 복사를 하셔서 내 콜앱에서 이제 돌리시면 됩니다. 내 콜앱에 복사를 먼저 하시고 내 콜앱에서 내 이제 그 문서에서 그 워크스페이스에서 돌리면 된다. 여러분 뭐 클라우드에서 이제 문서 공유하고 그런 거 한 번씩은 다 해보셨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링크는 제 링크로 들어오면 제 파일에 들어오는데 제 파일을 그대로 쓰시진 말고 그거를 자신의 이제 구글 드라이버로 복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열어서 똑같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문서는 일단 이제 코드 자체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는 좀 이따가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우리가 한 번씩 클릭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API 키 들어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여기 잘 이렇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노트북 액세스도 이게 체크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이게 되어 있다라고 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 설치라는 거를 보시면 여기 뭔가 있죠. 요게 나오면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면은 얘가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바로 되진 않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돼요. 네. 기다리면은 뭔가 여기에 초록색 체크 조금 화면을 키워볼게요. 초록색 체크 무늬가 이제 보이면 이게 다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을 때 요 아래에 뭔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결과가 나올 게 없이 그냥 완료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구분한 것은 이 초록색 체크가 되어 있느냐 요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건 이제 콜앱에서 셀이라고 하는데 요 셀의 내용도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실행 버튼이에요. 실행 버튼. 눌러보시면 돼요. 네, 요거는 금방 끝났죠. 얘는 좀 설치를 하는 거랑 시간이 좀 걸렸고, 뭐 얘는 그렇게
아니라서 금방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저장한 그 API 키를 좀 불러와가지고 이 API를 쓸 거야 라는 거를 이제 하는 그런 코드와 제미나이 모델 우리 뭘 쓸 거야. 우리가 쓸 모델은 제미나이 2.5 플래시.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던 것 중에 2.5 플래시. 차세대 기능과 개선을 갖춘 이런 모델이래요. 모델 코드를 요거를 이제 쓰시면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제 다른 모델 쓰겠다 하실 때 난 프로 쓸 거야 그러면은 2.5 프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얘 쓰셔야 돼요. 이거 요 코드를 쓰셔야지 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만약에 바꾸실 분들은 여기에서 이 모델명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는 그냥 눈에 보기 좋게 하려고 넣은 코드고 없어도 뭐 큰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프롬프트 입력 및 결과 확인. 제가 이제 미리 입력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딴 거 해보고 싶으시면 다른 거 넣으셔도 돼요. 한번 이제 얘를 돌려보고 다른 거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얘를 돌려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막 돌아가죠.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네. 뭔가 이렇게 나왔어요. 저와 생각이 이제 비슷한 AI네요. 인문학 연구자의 도구이자 조력자 역할을 한다.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숨겨진 패턴을 잘 찾는다. 뭐 이런 얘기들. 저와 생각이 굉장히 비슷한 AI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 마치 우리가 여기에다가 AI가 인문학 연구에 할 수 있는 예시를 제안해줘 하면은 당연히 AI 때문에 똑같이는 안 나오는데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구글 드라이버에 뭐 저장할 거냐 뭐 이런 내용인데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저장 연동을 시켜도 되고 연동 난 싫다 이러면은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대답을 잘 하죠. 요 내용이 여기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라는 플랫폼 채팅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플랫폼을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AI를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롬프트를 이제 API를 통해서 쓰는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